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나 동료를 돕고 일이 밀리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하고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발적인 도움은 곧 당연한 의무가 되어 버립니다. 누군가 힘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떠맡게 되는 사람. 착한 마음은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을 떠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로 굳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늘 양보하고 늘 참으며 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투면 조용히 물러서고 잘못이 없어도 스스로 사과합니다. 한마디로 가화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가하만사성, 이라하라.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도한 양보가 오히려 균형을 깨뜨립니다. 한쪽이 늘 양보하고 다른 쪽이 늘 그 양보에 익숙해지면 그곳에는 더 이상 공정함도 존중도 남지 않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착한 사람이 무시당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동서양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계 없는 착함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슈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입는다. 그들은 반항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융 또한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분노가 바로 선의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동양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했을 것입니다. 도와주었는데 고마움은커녕 당연하게 여겨지고 양보했는데 이해는커녕 무시로 돌아오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얕잡아 보이는 시선이 돌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더 아픈 건 이런 상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동료, 친구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함이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씨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글이 던지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착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실수를 고치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글은 결코 이기적이 되자거나 냉정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선의는 자기 존중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착한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어디까지 내어줄지, 어디서 선을 그을지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무조건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움과 원칙을 함께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착함은 얕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가정의 화목도, 직장의 존중도, 마음의 평안도 그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철학적 층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적 관점.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누군가가 노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쉽게 침범당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곧바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늘 동의하고 결코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동의는 더 이상 선의로 보이지 않고 약함으로 간주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소성 효과는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희귀할수록 가치는 올라가고 흔하면 대수롭지 않게 락입니다. 늘 도와주고 늘 양보하는 착한 사람은 바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오히려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아담 갈린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자주 노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반면 늘 YS만 하는 사람은 독자적 판단력이 없는 단순한 수능형 인물로 취급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당연시됩니다. 늘 맞춰주는 친구는 점점 너는 어차피 괜찮잖아 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늘 양보하는 배우자는 점차 가족 내에서 발언권을 잃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심리학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거절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동의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선의를 약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 사회. 한국 사회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눈치 문화입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분위기를 살피며 갈등을 피하려는 문화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눈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려고 더 많이 참습니다. 내가 조금만 물러서면 관계가 더 평화롭겠지라는 생각으로 침묵을 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되는 눈치가 결국 자기 자신을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숨기고 진짜 욕구를 억누르고 오직 다른 사람의 기분에만 맞추다 보면 결국 자기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회사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괜히 문제를 일으킬까 봐 입을 닫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나 엄마가 늘 참으며 원래 내 역할이니까 라며 희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번아웃과 내적 억울함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습니다. 너무 눈치만 보면 자기를 잃는다. 바로 이것이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사회문화적 원인입니다. 철학적 시각. 동양 철학, 특히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즉호, 출직제, 입칙효, 출칙제. 집에서는 효도하고 사회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무조건 순종으로 반질됩니다. 착한 사람은 양보와 복종을 미덕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존중을 잃습니다. 독일 철학자 슈펜하워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했습니다. 조롱한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숨기는 가면일 뿐이며 오래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결국 동서양 철학은 같은 교훈을 줍니다. 착함은 필요하지만 자기 소멸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효와 예는 자존심과 함께 가야 하고 침묵은 지혜로운 선택이어야지 무조건적인 복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결론. 심리학, 사회문화, 철학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심리적으로 거절 못하는 습관이 가치를 떨어뜨린다. 문화적으로 눈치 문화가 자신을 지워버린다. 철학적으로 효와 예, 침묵을 잘못 이해하면 복종으로 변한다. 따라서 착함이 존중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경계와 자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착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저지르는 5가지 실수. 착한 사람은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착함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3가지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기만 하는 것,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그리고 계속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기만 하는 것, 침묵의 함정. 많은 착한 사람들은 침묵을 금이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다툼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지혜로운 인내가 아니라 조롱한 항복이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처와 분노가 쌓입니다. 상대방은 그 웃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네. 뭐라고 해도 참는구나.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을 약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비겁한 자의 피난처다. 침묵은 존중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큰 문제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또 다른 실수는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늘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동료가 상사에게 혼나면 착한 사람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으면 온갖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털어놓은 사람은 속이 시원해지지만 들어준 착한 사람은 마음이 무겁고 지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이는 있지만 들은 이는 평생 간직한다. 화풀이를 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들어준 사람은 그 감정을 오래 끌어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노동, 감정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서비스 업종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착한 사람은 종종 감정 노동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단순히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취급받습니다. 이것이 2번째 실수입니다. 감정을 받아주기만 하면 존중받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지키려면 때로는 지금은 내 마음을 지킬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양보하는 것, 당연시되는 친절. 3번째 실수는 계속되는 양보입니다. 선의가 반복되면 그것은 곧 임으로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항상 식당을 예약하고 먼저 계산하고 분위기를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해야지. 그리고 한 번 안 하면 오히려 비난받습니다. 한국의 모임 문화에서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늘 챙겨주는 사람이 결국 당연히 그럴 사람으로 고정되고 친절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할 고정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그 사람의 본래 역할로 받아들이고 바뀌면 불편해합니다. 따라서 3번째 실수는 분명합니다. 친절이 당연시되면 더 이상 친절이 아니다. 오히려 이용당하는 길이 됩니다. 착한 사람의 3가지 실수는 모두 경계를 세우지 못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침묵, 감정 쓰레기통, 계속되는 양보,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거절 못하는 것, 길게 설명하는 습관. 착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해야 할 때조차 미안한 마음에 직접적으로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길게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사실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오늘 몸이 좀 안 좋고 집안에 일이 있고 또 보고서도 마감이라 라며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결국 해주겠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슈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설명은 이미 스스로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꼴이 되고 상대방은 그만큼 더 만만하게 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실수는 분명합니다. 거절할 줄 모르고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절은 간단히 말할수록 더 존중을 받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 다섯 번째 실수는 감정을 숨기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도 습관처럼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속으로는 아파도 겉으로는 웃으며 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상대는 이 사람이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늘 괜찮다고 하니까 상대는 이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괜찮아요 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경우 그 말 뒤에는 참아내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별표 감정 억제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불안, 심지어 우울증에 더 취약합니다. 감정을 숨기면 관계는 진실성을 잃고 결국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실수는 명확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대신 방금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실수는 모두 싫은 소리를 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실 정반대입니다. 거절과 감정 표현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해지고 선의는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만 괴롭히는가?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용하다가 착한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고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유독 착한 사람만 괴롭힐까요? 그 이유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착함과 약함이라고 착각하는 무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착함을 약함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양보와 침묵을 겁이 많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앞에서는 말도 못하다가 착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내적으로 강하고 지혜롭지만 단지 갈등을 피하려는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착함을 이용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다른 유형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상처를 주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지만 착한 사람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막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선택적 비겁자. 가장 독한 유형 중 하나는 선택적 비겁자입니다. 그들은 아무한테나 나쁘지 않습니다.
오직 만만한 사람만 고릅니다. 로버트 서튼은 말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아무한테나 나쁘지 않다. 항상 선택한다. 착한 사람은 저항하지 않으니 이들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힘이 아니라 가짜 힘일 뿐입니다. 감정 배출구로 이용하는 사람. 이 유형은 착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합니다. 힘들 때, 화날 때, 답답할 때 착한 사람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화를 풀고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같은 관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인내는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관계는 일방적이고 불공평해집니다. 권력 중독자. 마지막은 권력 중독자입니다. 이들은 늘 내가 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는 신입을 괴롭히고, 가정에서는 약자를 지배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마지막 말을 하려 합니다.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이들에게 일종의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중에서 비롯된 힘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에 기대는 가짜 권력일 뿐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 5 유형: 무지한 자, 공감 없는 자, 선택적 비겁자, 감정 배출자, 권력 중독자, 이들은 모두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착한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약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은 반드시 이들을 알아보고 선을 긋고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받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 착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늘 돕고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착함은 오히려 무시와 이용을 부릅니다. 착함이 진짜 힘이 되려면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노라고 짧게 말하기. 거절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장황하게 이유를 늘어놓다가 더 만만하게 보입니다. 단호하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존중을 받습니다. 짧고 분명한 거절은 원칙과 경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짧게 표현하기. 상처받았을 때 괜찮아 라고만 하면 상대는 당신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간단히 방금 말이 조금 상처가 됐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거리 두기, 희소성 만들기.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도와주면 존재감은 희미해집니다. 사람은 흔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마음이 더 선명하다. 약간의 거리를 두면 당신의 존재는 더 특별해집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건강한 균형입니다. 그것이 존중을 불러옵니다. 도움도 한계가 있다. 도움은 미덕이지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도와주면 고마움 대신 당연한 것이 됩니다. 가끔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로 감사할 줄 압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기 존중을 우선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고 감정을 보호할 때 비로소 남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경계를 세워야 착함이 힘이 됩니다. 짧게 노라고 말하기. 감정을 간단히 표현하기. 거리를 두어 희소성을 만들기. 도움의 한계를 두기. 자기 존중을 먼저 하기. 착한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착함에 경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결론, 깨달음의 메시지. 우리는 지금까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착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의가 잘못 쓰이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자기 존중마저 잃게 됩니다. 착함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착함은 느린 자기 파괴다. 늘 이해라고 말하고 늘 참고 늘 떠안는 사람은 곧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매번 침묵할 때마다 자기 가치를 조금씩 잃고 매번 양보할 때마다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결국 경계 없는 착함은 느린 자살이 됩니다. 착한 사람도 울타리를 세울 때 비로소 강하다. 진짜 강한 착함은 무한한 인내가 아닙니다. 필요할 땐 노라고 말하고 필요할 땐 거리를 두며 무엇보다 자기 존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운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존중은 결코 침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한 태도와 원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3. 한국식 메시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짧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부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원칙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행동 촉구. 혹시 지금까지 너무 착해서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한 번은 단호하게 거절해 보세요. 한 번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공유하세요. 더 많은 착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댓글을 남기세요. 당신이 경험한 순간들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는 착하기만 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존중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함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존중의 울타리로 보호받을 때만 빛이 납니다. 착하지만 약하지 않고 선하지만 바보가 아니며 주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착함이자 존중받는 길입니다.